오늘 법령 마지막 진도네요. 자, 교재 105쪽입니다. 105쪽. 예, 부동산 실거래자의 명의에 대한 법률, 실명법이죠. 예, 오늘 할 내용들이 주로 민법과 100% 일치하고 있죠. 뭐 실명법, 주임법, 상임법, 민법에서 똑같이 나올 거예요. 다만 양 과목 모두가 출제가 되니까 우리도 보긴 봐야 할 겁니다. 자, 먼저 실명법인데요. 우리 교재가 짤막하게 되어 있죠. 그 기본 취지만 보면 될 거예요. 예, 부동산 실명법은 왜 만드는가? 입법 동기인데 이거 왜 만들었죠? 이유. 딴 거 아니죠? 뭔가 이유가 있겠죠. 자, 내 토지 건물인데 내가 내 앞으로 등기 안 하고 타인에게 돌려놨다. 그 얘기인즉 뭔가 불법의 의도가 있을 거예요. 조세 포탈이니 또는 타인의 강제 집행 면탈이니 이란 불법 소지를 아예 원천 봉쇄하겠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누든지 자, 물건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수탁자 즉 타방 등기로 하지 말라 금지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 이 같은 법의 정신을 침해했을 때는 당연히 제재를 가할 거예요. 그 위에 목적 보면 쭉 나와 있어요. 등기 제도를 이용해서 투기 탈세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그래야죠. 거래의 정상화 또는 가격의 안정 떠나가서 국민 경제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입법 동기로 나와 있고요. 여기서 하나 개념만 파악해야 되죠. 명의신탁자 혹은 수탁자 꼭 혼돈치 말아야겠죠. 자, 타인의 명의를 빌린 자 그가 누구죠? 명의신탁자요. 요거요. 뭐 일단 주택에 대해서 자, A가 지금 어떤 불법의 동기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다만 대내적으로 소유권 내가 계속 갖고 있고요. 다만 등기를 누가 앞으로 타방에게 넘기겠죠. 그래서 자, 타인의 이름을 빌려오는 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명의신탁자. 그리고 빌려주는 자가 누구라고요? 명의수탁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둘 사이에서 요 같은 자, 불법의 소위 합의하겠죠. 요 약정이 무엇이다? 명의신탁 약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불법의 의도가 포함된 요 약정은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부정해야겠죠. 그래서 신탁 약정은 일단 효력을 무효화시킵니다. 그럼 더 나아서 합의가 무효니까 그에 의해서 행해졌던 요 등기는 어떨까요? 똑같이 무효로 봐야겠죠. 결국은 이 같은 불법 의도를 아예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이 법은 극단의 처방을 가고 있죠. 자, 합의도 하지 말라 효력 부정하고 그럼 B 앞에 등기도 역시 효력이 없다고 명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훗날 적발 시는 각각의 처벌을 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의도였어요. 합의 무효이고 또 한편 등기도 무효였다.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거예요. 자, 그 사항들을 검토해 보는데 우선 자, 106쪽 맨 첫 줄 다시 보시오. 명의신탁 약정에서 쭉 소개해 놓았습니다. 뭐 의도가 쭉 나와 있고요. 그때 고려할 점이 부동산에 관한 밑줄 쳐도족인 소유권만이 결코 아니고 무엇? 물건도 하지 말라고 금지해놨죠. 그러니까 요 약정에 대한 범위는 오직 소유권만이 아니고 더 나가서 뭐 저당권, 전세권 같은 물건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소유권 더 나가서 각종의 물건 등기도 요 같은 합의에서 타인 앞으로 하지 말 것을 명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럼 하나 참조해보죠. 만약 누군가가 타인 명의로 임대차 등기를 했다고 가정하죠. 이것 법에 저촉될까요? 이건 안 되겠죠. 왜? 임대차의 성격은 우리가 알기에 단순한 채권이죠. 그러니까 물건 전반을 규율하지 채권은 관계없다는 것들 그 서두에서 먼저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요 내용들 쭉 보시면은 1번 뭐 2번 지문이죠. 약정은 무효이니까 따라서 그에 의해서 했던 등기도 어때요? 똑같이 무효였다. 근데 문제는 이 같은 약정 등기 무효는 제3자 관계에서 대항할 수 있냐를 먼저 봐야겠는데 어떨까요? 이거? 너희들은 비록 법은 보호치 않더라도 제3자는 보호해야겠죠. 그래서 제3자에 대한 관계는 일체 대항이 안 된다는 것들. 이게 기본 골격이겠습니다. 그리고 3번 질문은 끝에 있죠. 등기 등 무효다. 그다음에 4번 질문 보면 제3자 처분할 때는 어때요? 제3자의 선의 악의 이런 불법의 의도를 알건 모르건 일체 대항치 못한다. 그래서 한계를 일단 제기해놓은데 자, 요거 3번 질문 끝 달라겠죠? 다만에서 단서가 있습니다. 자, 원칙은 약정 무효, 등기 무효 맞습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인정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봐보죠. 자, 타방 당사를 일단 제기하고요. 갑과 을 간에 이 같은 신탁 약정을 하게 될 겁니다. 당연히 효력은 무효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요 둘 사이의 약정 사실을 타방 당사가 알지 모를 때가 있겠죠. 뭐 어떤 예를 들을까요? 요거 한번 보죠. 경매도 똑같아요. 자, 경매 사건을 얘기를 들어보죠. 요때 자, 갑이 자본을 투자합니다. 내가 돈 줄 테니까 너가 가서 낙찰받고 좀 사달라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을이 직접 경매 입찰 참가해서 낙찰 받겠죠. 그래서 요 수탁자리 경매 참가 실제 대금 내고서 낙찰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요와 같은 사실을 경매법원이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잖아요. 타방 당사가 이 약정 사실을 모르는 상태이죠. 그러면 비록 합의는 무효도 요 등기를 하게 될 때 그 효력은요 당연히 인정해 줘야겠죠. 요 얘기 지금 요 일명 계약 명의신탁 사례인데 훗날 볼 겁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등기 명의신탁 두 가지가 있고 이자간, 삼자간, 그리고 위명 사례가 바로 요 사건이죠. 계약 명의신탁은 포인트가 요거죠. 타방 당사가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한 상태니까 이때는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 다 갖게 된다는 것들. 자, 요것도 한번 봐두면 되겠습니다. 훗날 자세히 볼 거예요. 자, 나머지 5번 제기죠. 제3자 관계죠. 만약 요 수탁자 요 물건을 만약 다른 자에게 팔았을 때요. 자, 정에게 팔았다고 가정할 때 당연히 정은 소유권 취득하겠죠. 원칙이. 그러니까 이때 돈 투자한 자 갑은 어떨까요? 내 돈 준 거니까 돌려달라 할 수 없겠죠. 다만 수탁자 상대로서만 다툴 뿐이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지 그 외에 별도의 손배 청구 등은 하지 못한다 등등을 볼 겁니다. 일단 기본 틀만 보면 되겠어요. 자, 이름을 빌린다 신탁자, 빌려준 자 수탁자. 요들 사이의 합의는 일단 무효니까 등기도 원칙은 무효였더라. 다만 타방 당사가 이 사실을 모르는 상태는 등기는 유예하고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가질 뿐이었다. 설사 나중에 팔아먹어도 횡령죄도 되지 않더라. 왜? 내 거 팔았으니까. 이런 흐름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끝으로 종교단체와 종종 배우자에 대한 특례란 말이 보이는데요. 자, 이른바 유효한 명의신탁이죠. 자, 원칙은 약정 무효 등기 무효 맞습니다. 근데 종종 또는 배우자들이 자, 어떤 불법의 의도 없이 현실적으로 타방 등기했을 때 이것을 무효할 것인가? 그건 좀 지나치겠죠. 그래서 이 문장 봐보면 자, 요들이 조세, 포탈, 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밑줄 치죠. 하지 않을 때. 즉, 불법의 의도가 없을 때 한해서는 이들이 타방명의 등기도 유효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효력도 인정할 뿐더러 처벌도 가하지 않더라. 그래서 일단 고려할 점은 불법 목적이 없을 때니까 하지 아니할 때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남편이 편의상 부인 앞으로 등기한다. 이것 요구할 거 아니잖아요. 물론 이때도 단서 만약 뭐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했다. 이때는요 불법의 의도가 숨어있죠. 그때는 무효이고 처벌을 감수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불법 목적이 없을 때 그 조건을 꼭 유의하면 되겠고요. 물론 좀 더 봐보자면 자, 여기서의 배우자는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이른바 사실혼자 포함될까요? 그건 아니죠. 항상 법률상 배우자의 하나입니다. 혼인신고 된 자의 하나지 이른바 사실혼자 관계없다. 그럼 빼시면 되겠네요. 뭐 훗날 뭐 과징금도 같죠. 뭐 평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하고 그거 안 낼 때는 이행 강제금도 계속 부과됩니다. 벌칙, 형벌도 많이 가해질 거예요. 뭐 5년 사유, 3년 사유 훗날 따로 암기하면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가볍게만 봐두시고 자, 문제 이제 107쪽이네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보이는데요. 자, 요 부분은 우리 가장 많이 사회에서 접하는 계약이 임대차 계약이죠. 매매와 더불어서. 근데 문제는 시험에서도 출제가 매번 꼬박꼬박 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 시험에서는 1개 혹은 2문제 나오고 법령도 1개 나오는데 내용은 100% 일치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강의 안 해도 수험생들은 다 맞춥니다. 왜? 민법 열심히 하셨으니까. 근데 어차피 양쪽 다 공통이지만은 한번 봐보죠.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왜 만드는가? 입법 취지가 위에 있네요.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바로 약자 보호겠죠. 자, 내가 돈 있고 집 있습니다. 아무 걱정 없는 거예요. 근데 돈도 없다 보니까 어때요? 타인의 집에 새 들어 사는 사람이 무지 많습니다, 지금. 자, 그들, 소위 말하는 약자들이죠. 그거예요. 자, 타인의 집에 새 드는 세입자 워낙 그 지구가 약하니까
뭔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민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요 약자들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특례법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바로 약자 보호 정신입니다. 뭐 익히 다 알고 있는 것들이요. 뭐 민법상 늘 공부한 것이 이런 거잖아요. 자, A 보유 주택에 가령 B가 세대했을 때, 자, 우리가 물론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기 위한 방법은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가장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만약 B가 전세권 등기해서 산다. 이때는요, 그 법상주인은 이른바 물권자이죠. 자, 물권은 우리가 알기에 그 효력은 크죠. 그 누구에도 모두 그 효력을 주장하겠죠. 이른바 대세권이었다. 예컨대 만약 이 주택 소유자 A가 이것을 세준 상태, 타인에게 판다고 가정하죠. 이때 전세권자 B는 어찌 할까요? 주인이 바뀌니까 방 빼고 나가야 합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전세권 물권으로서의 누구도 다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B에게 그 효력을 주장해서 나 못 나가 살겠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권자이니까. 근데 반면에 만약 이때 세입자가 전세권 등기를 못하고 단순히 임대차 계약만 맺습니다. 이건 뭐죠? 성격이 채권자에 불과합니다. 채권자는 그 효력이 상대적이죠. 누구한테? 특정인에게만, 계약 당사인 누구? A에게만 주하죠. 자, A 관계에서는 이 사람이 자, 등기가 없는 상태에도 괜찮습니다. 왜? 계약의 효력으로서 다투면 되겠죠. 계약기간 지켜라, 나 살겠다 하면 될 거예요. 자, 이때 문제는 만약 이 집이 지금 봤듯이 C에게 판매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 C에게도 과연 세입자 B가 대항력을 행사할까요?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새 집주인 C는 이른바 뭐죠? 소유자, 물권자이죠. 물권은 채권을 깨트린다. 방빼하면 어때요? 방 빼고 나가야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람? 약자인데. 그래서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겠죠. 그래서 이 법은 비록 임차인 B가 등기가 없다 할지라도 법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요건만 너희가 구비해 준다면 그 집에서 무사히 살도록 보장해 줬다. 이런 식으로 만든 것이 바로 법의 동기였습니다. 그 표현이 민법의 특례를 함으로써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로 강조할 부분들이 자, 쫓겨나려고 처리한 신세를 없애야겠죠. 그래서 첫째, 대항력이라는 것을 등기 없어도 인정하는 것이 있었고요. 또한 어느 정도 기간만큼은 살도록 도와줘야겠죠. 그래서 존속 기간도 보장할 뿐더러 때에 따라서는 너가 맡긴 그 돈들을 훗날 무사히 돌려받아야 딴 데 방 얻고 이사 가겠죠. 그래서 토와 자본의 회수도 도와주더라. 이른바 최우선 변제권이니 우선 변제권이니 이러한 힘을 줄 겁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이고 그 외의 사항들도 굉장히 많이 도입되어 있을 거예요. 자, 대개 시험 요거 중요하죠. 대항력, 그리고 존속 보장, 그리고 토와 자본의 회수가 어떤가.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이게 포인트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취지가 일단 이해된다면 하나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주임법의 대다수의 법조항들은 그 성격이 어떠다? 편면적인 강행 규정. 이렇게 평가될 거예요. 즉, 약자인 세입자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은 모두 효력을 무시해버리겠죠. 반면에 세입자에게 유리한 계약은 효력을 부여하겠죠. 편면적 강행 규정이 일색이었다. 이렇게 끝맺으면 될 겁니다. 법 표현도 대부분이 본다 간주하죠. 자, 강행성을 지우는 것이 이 법의 특색입니다. 자, 그럼 먼저 어떤 계약 관계에 적용되는가? 자, 적용 범위가 보이죠? 자, 법 좀 한번 써보죠. 이렇게. 동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더 나아가서 미등기 전세 계약이겠죠? 예. 채권적인 전세 계약도 준용한다. 이게 법에 언급된 표현이에요. 자, 살기 위해서 세우던 건물의 세입자 보항이 원칙이고 바로 채권적 전세, 미등기 전세도 똑같죠. 보호하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관건이 무엇이 주거용인가 그리고 누구를 보호하는가 이런 사항이 될 거예요. 자, 우선 인적인 적용 범위를 볼 때 자, 누가 임차인인가 할 때 뭐 다 아는 거죠. 예,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 보호니까 우리 한국 국민들 다 보호해야겠죠. 이때는 고려할지만 외국 사람들은 보호되는 걸 봐야겠죠. 어때요? 이들도 엄연히 사람이죠. 예,
요때 국민은 당연히 외국인도 포함됨을 알 수 있고요. 근데 하나 관건이, 자, 생명체는 이렇게 다 보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가끔씩 우리 회사들도 어때요? 법인들도 세액 얻잖아요. 그러면 이때 법인이 세입자일 때도 똑같이 보호할 것인가를 봅니다. 어떨까요? 자, 원칙상 법인이 이 법의 보호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이겠죠. 왜 그래요? 주임법의 기본 골격은 주민등록을 했을 때 보호가 따르는 거죠. 근데 이들은 주민등록을 할 방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칙상 주임법상 법인은 보호하지 않더라. 먼저 끊으시고, 다만 예외적으로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자, 그 점은 따로 타이틀만 봐두면 돼요. 자, 법인이 임차할 때 기억, 원칙은 보호 없다. X3 되고, 다만, 단선, 니은. 자, 토지주택공사 LH 그리고 지방공사들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서 저소득층 무주택자들의 주거의 안정기회들이 공급하겠죠. 이땐 그들이 각각 주민등록을 했을 때는 보호를 해준다는 것. 그리고 명칭만 받으면 돼요. 첫째, 한국토지주택공사. 둘째, 지방공사.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것이 이른바 중소기업이 있네요. 자, 중소기업체들도 소속 직원들의 주거의 안정기 위해서 일정 부분 지원하겠죠. 그래서 그 직원들이 주민등록 했을 때 이들도 보호가 될 수 있더라. 그래서 딱 타이틀만 받으면 돼요. 원칙상 법인은 보호가 없다. X 하시고, 다음의 세 사람은 보호가 될 수 있더라. 그래서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그리고 중소기업. 요 셋만이 예외였습니다. 뭐 임차인 보면 크게 뭐 어림이 없겠고요. 일단 목적물의 범위라 되어 있네요. 바로 주거용 건물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자, 주거용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잣대를 먼저 봐야겠습니다. 이때 주거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기에 자, 대장 공부상 용도여야 할까요? 대장 등기부상 용도가 주택에 한한다? 이거 따지지 않노라 했습니다. 오직 실제 세입자들이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주거 목적으로 계약한 자 모두 보호하겠죠. 자, 실제 용도에 의해서 판단함이 법의 모습이지 절대 형식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비록 내가 세던 그 건물이 미등기 상태에도 보호될 수가 있겠죠. 또는 무허가 건물이어도 보호될 수가 있겠죠. 괜찮은 거요. 한편 반드시 우리가 세를 질 땐 집 전체에 세를 한다? 그건 아니었다. 주거용 건물의 일부 세더라도 보호될 수 있겠죠. 예, 주택 일부도 당연히 보호가 될 수 있는데 이때 하나 봐야 될 게 있네요. 자, 일부 관계에서 나오는 뭐 판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요거요. 그러면 주택 일부가 타 용도로 사용될 때도 보호될 것인가? 요 판례들 한번 예를 들면 이거요. 자, 누군가 돈이 없으니까 딴 데 사업체 차릴 돈도 없습니다. 해서 건물 하나 세던 거죠. 방 있고 하니까 먹고 살겠죠. 그와 동시에 한쪽에서 뭐 슈퍼마켓을 경영하든가 아니면 인쇄소를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보호해요 말아요? 일부가 타 용도로 해서 보호를 안 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보호됩니다. 왜? 이들의 주거의 공간도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딴 데 그것이 없어요. 요 집의 주 용도가 무엇? 주거 목적이죠. 그러니까 주택 일부가 타 용도될 때는 보호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보면 비주거 건물의 일부가 주택일 때는 어떠할 것인가? 그건 보호가 안 되겠죠. 이와 반대 판례 하나 소개해드리면 이것이에요. 뭐 우리 다방 판례가 가장 유명합니다. 자, 일당 건물을 얻었습니다. 봤더니 방도 몇 개 딸려 있고 주방도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 사람이 다방도 했습니다. 혹은 뭐 여인숙 사건도 있네요. 자, 요 사안 일부가 지금 타 용도입니다. 그죠? 이것 어느 부분은 먹고 사는 공간이 있으니까 과연 주거용 건물로서 인정할까를 묻습니다. 어때요? 안 하죠. 그죠? 비록 주거를 했더라도 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방 영업이죠. 이건 상가법상 보호는 별도로 할지라도 주거는 아니겠죠. 고로 보호가 없더라. 그래서 주택의 일부가 타용되면 보호한다. 근데 반면에 주 목적이 비주거는 주임법 관계없더라. 배제하면 자, 지금 일부도 허용된다. 이렇게 봐 나가시고요. 그러면 실제 용도라고 좀 했습니다. 그럼 하나 알 수 있는 거네요.
자, 원래는 비주거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임대에 동의하여서 만약 훗날 세입자가 주거 용도로 용도 변경해서 개조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건요, 보호되겠죠. 임대인 임차인 서로가 주거에 합의하여서 세 얻은 거죠. 보호가 되는 거요. 그러면 이것을 달리 말하면 이거죠. 만약 세입자가 이미 개조해서 살았다. 이건요, 주인 동의가 없더라. 당연히 뭐요? 합의가 없다? 보호가 안 되겠죠. 그래서 포인트는 무엇? 실제 용도에 의한다는 것. 이 점을 봐두면 되겠습니다. 자, 목적을 보면 쭉 나있고 맨 끝줄. 단,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는 보호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주거의 용도로 쓸 때 보호하지. 우리가 뭐 콘도 가서 한 일주일 살았다. 보호합니까? 그건 관계없잖아요. 뭐 그런 표현이었고요. 자, 그럼 요 틀 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쭉 나열되네요. 자, 첫째, 대항력이라는 말이 보입니다. 대항력. 원래 임차권 채권자에 불과해서 등기 없이는 이 힘이 없다 했죠. 다만 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할 땐 요 힘을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 요건을 주의해 두죠. 봤더니 뭐예요? 예, 주택에 인도를 받아야죠. 이사 들어가서 점유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한편 무엇이 필요해요? 주민등록을 해야만이 요건이 충족되었네요. 물론 여기서의 주민등록은 전입신고한 날 이미 등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인도와 주민등록에서 요건을 구비하는데 문제는 이 부분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훗날 공부할 땐 판례 한 30까지 머릿속에다 그려두셔야 돼요. 머리가 좀 복잡할 겁니다. 네, 기억나는 대로 한번 간략하게 포인트만 잡아두죠. 자, 어쨌든 요 둘을 구비했을 때 힘을 준다 했을 때 그때 고려할 점이 과연 누구한테 발휘하는가 요걸 이해해야겠죠. 자, 다음 빛이 넘겨봐요. 효력. 봤더니 임대인과의 관계는 계약의 힘으로써 다투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아까 소유자가 바뀔 때 쫓겨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바로 그 사람들, 즉 소유자의 신분, 즉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누구? 양수인에 대해서 하는 것이 대항력이다. 이런 것들이요. 자, A, B 임대차 관계에서 세입자가 요건을 구비했습니다. 이때 요 주택의 소유권이 예컨대 타인에게, C라는 자에게 넘겨졌을 때 누구? 요 양수인에게 주장하는 힘이 바로 무엇이다? 대항력이다. 항상 대항력은 누구? 제3자 관계죠. 계약 당사가 아닌 누구? 지위를 승계한 제3자인 양수인에 대한 관계가 바로 대항력이었다. 그래서 나중에 누가 양수인인가 이것도 좀 더 정의를 해 두셔야 돼요. 자, 어쨌든 요건을 일단 둘로 봤습니다. 그럼 이때 그 효력은 언제 나오는가? 효력의 발생 시점도 중요하죠. 자, 보니까 언제요? 전입 신고한 날 곧바로 줘주면 좋겠죠. 근데 법은 그게 아니고 언제? 예, 그 다음날에 발생토록 되어 있네요. 이른바 이길 오전 0시에 발생한다. 이렇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날짜가 특이하니까 훗날 저당권 등과의 충돌할 때 조심해야겠죠. 만약 전입신고한 날에 저당권이 같이 잡혔다. 이때는요. 그죠? 보호가 안 되겠죠. 저당권이 하루가 앞서버리니까 그 얘기예요. 훗날 또 볼 기회 있을 겁니다. 저당과의 관계에서 항상 고려해야 돼요. 효력은 언제 줘준다? 다음날 0시였다. 그날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에 유의한 공시 방법을 갖춰야 한다. 중요한 거 이거도요. 요거죠.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택을 매매 등 할 때 뭘 보고서 권리를 파악하죠? 등기 보고서 권리 파악했죠. 근데 임차권의 존재 사실은 등기부에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래 안전을 위해서는 외부의 사람들이 그것이 유의하게 전입신고됐다는 사실을 알게끔 표시해줘야겠죠. 그래서 요 주민등은 정말 중요한 거죠. 예, 유효한 공시 방법으로서 항상 정확히 전입신고를 해야 함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 어떤 기재의 불일치가 확인됐다. 보호할까요? 보호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 뭐다? 전입신고였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하나씩 이제 검토해 나가는데요. 또 양수인 먼저 한번 정리해버리죠. 미리 있으니까. 자, 이때 양수인 주의할 점이요. 여기서의 양수인들은
자, 당해 주택의 소유권을 최종적 종국적으로 취득한 자를 말할 뿐인 거예요. 주택의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혹은 확정적으로 취득한 자만이 뭐다? 양수인이다. 이렇게 먼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 때 누가 쓸까요? 매매 계약에서의 매수인 등기했을 때 당연히 소유권 취득했죠? 또는 상속인들 상속 등기했습니다. 상속했습니다. 보호되겠죠? 또 증여에 따른 소증인 보호되겠죠? 또는 경매세 경락인들 당연히 보호될 겁니다. 등등 많을 거예요. 근데 한번 이걸 따져보죠. 그럼 이때 만약 C가 주의 사례에서요. C가 양도담보권자라면 이들도 과연 양수인인가? 어떨까요? 자, A가 돈이 필요해서 C에게 돈 빌려서 양도담보 등기했습니다. 이것 과연 소유권을 종국적 확정적으로 취득한 자요? 이거 아니죠. 왜? 청산이 끝나기 전까지 누구? A가 계속 그 주택을 점유하고 사용하겠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소유권을 득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양도담보권자는 양수인이 아니었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또 이것도 있죠. 자, 토지 건물을 저당 잡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토지만 따로 경매도 관계없죠. 그죠? 그러면 대지만 경락받은 자 과연 양수인인가? 어때요? 이 사람 집을 산 게 아니고 뭐요? 땅만 샀잖아요. 지금 우린 누구한테 다툰다? 새로운 주택의 소유자인 양수인이죠. 그러니까 땅만 낙찰받은 자 관계없죠? 빼면 될 거예요. 뭐 판례들이 무지 많습니다. 하나만 더 참조해두죠. 그러면 요거세요. 법원 경매를 전자입니다. 후에 또 볼 거예요. 경매세 이른바 가격을 가장 많이 써서 낙찰받는 자, 그를 일컬어서 최고가 매수인이라 부릅니다. 자, 과연 이 사람이 양수인에 속할 것인가? 어떨까요? 예? 위에 말했던 요 경락은 돈 다 내고 등기까지 마친 자요. 이 사람은요? 경매에 참가해서 1등으로 선정됐을 뿐이지 아직은 돈도 안 낸 자이죠. 소유권 취득했어요? 안 했잖아요. 이거 실제 있던 사건이에요. 누가 경매에서나 낙찰받았다 이 말 믿고 뭐요? 돈 주고 세 들었는데 훗날 보호될까요? 안 되죠. 아직 대금도 안 낸 사람입니다. 마음밖에 돈 안 낼 때는요. 소유권 취득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항상 이때 양수인 누구? 최종적 종국초로 취득한 자야 한다. 그래서 요 셋 정도는 한번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훗날 다시 자세히 다 정리할 거예요. 흐름만 쭉 보면 돼요. 자, 이제 가만히 오죠. 주인등록 유효한 공시 방법, 외부의 제3자들이 누가 그 집에 산다는 사실 명확히 인식하도록 표시해 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고는 어찌 해야 한다? 정확히 해야 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뭐 예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일단 그러면 여기서 저울입 신고에서 먼저 볼 점이, 자, 일단은 가족의 세 언노라 할 때 문제는 요 가족들이 반드시 전원이 신고해야 합니까? 그건 아니죠. 가족 중 한 명만이 신고해도 당연히 요건은 충족된 거예요. 네, 한 명의 신고도 보호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관건이 있네요. 이런 것들이요. 자,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세대일 때하고 다세대 연립 아파트같이 공동주택에 세대일 때 신고법을 달리 봐야겠죠. 자, 다가구는 소유권자가 한 명이죠. 그럼 따라서 이때는 집원까지만 신고도 보호가 될 거예요. 반대로 다세대 연립 아파트는요, 예, 단독 소유가 아니고 다르잖아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집원 이후에 뭐까지? 몇 동 몇 호인지까지도 정확히 신고해야겠죠. 그래서 단독은 집원까지만, 반면에 공동은 호수까지 신고해야 함을 알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확장시켜보죠. 요거면 맨 처음엔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서 집원 신고에서 보호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근데 요 집이 훗날 어떤 사유인지 구분 등기가 된 거예요. 다세대로 변경되었다면 과연 이 사람 무조건 보호가 안 될 것인가? 아니면 보호될 것인가? 요 문제인데, 일단 원칙은 어찌 할까요?
자, 원칙은 단독이 공동으로 바뀌니까 이때는 명확히 표시하라 했잖아요, 지금. 그리고 원칙은 어찌 해야 한다? 예. 변경 신고를 해야만이 보호되겠죠. 그죠? 바뀌니까 일단 동호수에 대한 변경 신고를 원칙은 해야 계속 보호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 지문들 판례 봤더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훗날 다세대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종전 대항력은 즉시 상실한다. 자, 변경되었다는 요 사정만으로 당연히 대항력은 상실한다. 의감이 어때요? 뭐뭐만으로 무조건 사라진다. 의감이 좀 이상하죠. 단정 짓는 것은 절대 무리인 거예요. 원칙은 변경 신고 해야겠 맞아요. 근데 때에 따른 예외가 있겠죠. 이게 실제 사건 저거였어요. 다가구가 다세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실제 경매에 나온 사건인데 문제는 봤더니 비록 세입자 변경 신고를 안 했습니다. 근데 봤더니 그 건물에 대해서 집합 건축물 관리장도 작성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또 한편 경매 사건의 물건 명세에도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럼 누가 봐도 그 집은 얘가 산다는 것을 외부에서 어때요?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약자 보호가 의도니까 이들도 보호해줘야겠죠. 이런 특이한 사유 있을 땐 보호되니까 단정 짓지는 말란 얘기요. 그래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상실한다. 표현상 이상하죠? X 하면 돼요. 우리 시험 문제 풀 때 잘 모르면 뭐예요? 뭐뭐 할 때 뭐뭐만 반드시 대기 어때요? 틀린 표현 빼면 돼요. 예외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단독과 다스대 공동이나 신고법들 뭐 기본적인 틀이었고요. 자, 요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기억나는 대로 한 번씩 확대해 나가보죠. 실제 현실도 한번 봐보죠. 자, 서울인 모 주택입니다. 소유자 A, 임차인, 그리고 한 명 더 제기하죠. 이런 거요. 자, 18세 학생 아들놈이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서울에 대학 입시 합격해서 유학 왔습니다. 근데 요 아버지는 어디 계실까요? 시골에 삽니다. 그럼 방 하나는 얻어야겠죠. 근데 집주인 A가 과연 요 18세 애하고 계약 맺을까요? 미성년자죠. 취소 의무이 있잖아요. 이때 누구랑 계약 맺습니까? 그의 아버지는 B와 하겠죠.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관건이 B가 서울에서 함께 먹고 살고 할 수 있어요? 애 뒷바라지 하랴 돈 벌랴. 지금 뼈 빠지게 땅 파고 이래야겠죠. 시골에 살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문제는 이 사례에 서면 자식은 그 집에 살아야겠죠. 그럼 누가 전입신고할까의 관건이에요. 누가 해야 할까요? 계약 맺은 아버지가 할 것인가? 아니면 실제 거주할 자식이 할 것인가? 누가 해야죠? 당연히죠. 누가 현재 그 집에 살고 있다? C죠. 그러니까 항상 신고서의 고려할 점은 이거예요. 직접 저음자가 신고해야 한다는 얘기요. 비록 아버지 임차인 B는 계약을 내가 맺은 당사자지만 현재 살고 있지 않죠? 간접 점유자의 신고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그 집에서 실제 사는 자를 확인해서 그가 신고할 때 비로소 보호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립신고의 주체 누가 된다? 바로 자식이죠. 직접 점유자 자식이 해야 한다. 자, 요 틀 내에서 이제 우리가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뭐 하나만 더 볼까요? 이미 정답은 알고 계세요. 자, 간접 점유라고 하면 되겠죠. 점유 매개 관계에서 직접 점유하고 타인이 점유하는 사건들. 뭐 같은 얘기예요. 자, 서울의 A주택에 대해서 B가 임대차 계약 맺습니다. 임차인이에요. 근데 요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춘 바가 원래 없습니다. 이거죠. 전입신고를 한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요 A가 B가 어떤 사유가 있겠죠? 그 집에 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누구한테? 타인에게 다시 넘기겠죠. 자, B와 C 사이에서 다시 계약 맺겠죠. 이른바 전대차 계약 맺고서 넘긴 거예요. 물론 그냥 하면 안 되겠죠. 요 같은 전대차 계약에서 이른바 동의란 게 꼭 필수인 거죠. 만약 A 주인의 동의 없이 계약했다. C 보호가 안 될 거니까.
어쨌건 주인 동의하에서 지금 전차인이 다시 세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신고를 하게 된 거겠죠? 그럼 이때 과연 임차인 B가 법상 보호가 될까를 묻습니다. 내가 보호를 신고 안 했으니까 보호가 없더라? 그건 아니겠죠. 내가 안 해도 좀 누구? 전차인이 현재 살고 있고 신고됐잖아요. 요건 구비했죠. 이처럼 비록 임차인이 아니어도 그 전차인이 저 신고했을 땐 그때 누구한테? 임차인 B에게 계약력을 인정해 줄 수가 있다는 것들. 같은 얘기죠. 포인트는 무엇? 직접 점유자가 신고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때 만약 B가 미리 신고도 했습니다. 그때는요. 전차인이 신고했을 때 그 옛날 순위가 계속 유지 존속되겠죠. 없을 때는 신고했을 때 쓴 거죠. 있다면 계속 존속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점유에서의 문제점. 간접 점유자의 신고는 보호가 없더라. 누가? 직접 사는 자가 신고해야 한다. 아까 인도 점유의 문제였고요. 자, 조금만 더 나가보죠. 자, 항상 신고는 정확히 해야 한댔습니다. 그죠? 만약 공부상 기재와 일치치 않을 땐 보호가 안 되겠죠. 기재의 불일치, 이의 인적 이거요. 임차인이 잘못 신고한 사건들은 모조리 보호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가장 대표적 판례가 이걸 거야, 아마. 연립단지 세든 세입자 있습니다. 봤더니 대장상 표기는 D동 103호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판례가. 자, D동 103호인데 세입자가 세에 들면서 지역 주민들이 이거 안 불러요. 그냥 가나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임차인이 라동 103호로 신고함이 문제가 된 사건이죠. 자, 이것 과연 요건을 충족한 자일까요? 하지 않았다 이죠. 근데 이상하죠? 우리가 알기에 상식은 A, B, C, D 네 번째, 가나다라 네 번째. 네 번째는 맞잖아요. 근데 이것은 기재가 일치한 것이 아니란 얘기죠. 건축주가 지 마음 내킨 대로 A동, C동, E동 순서 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항상 대장과 어찌 일치해야 한다. 등기 기록과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것도 예외가 있을까요? 예외 있습니다. 뭐가 기억나요? 일단은 연립주택 문제인데요. 봤더니 그 집은 위에 두 개 동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4층이고 하나는 4세대, 6세대 사는 건물이었어요. 근데 요 세입자가 뭐라고요? 자, 원래는 대장은 A인데 세입자 무엇으로? 가동으로 신고한 사건입니다. 이건 보호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면 돼요. 동일한 집안이 두 개 동밖에 없고 하나 4세대, 하나 6세대 이미 외관상 확인이 구별되고 있죠. 지역 주민도 외벽 봤더니 A가 경기되어 있고 경매 물건 명세서도 이렇게 확인 다 됐습니다. 이때는 설사 세입자 보호에도 타인에게 피해 줄 여지가 있어요? 남들 다 알고 있죠. 이건 보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일치하라. 다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사례는 보호될 수 있더라. 왜? 특정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럼 좀 더 봐봐요. 보면 이 판례도 유명한 거죠. 자, 담장 안에 토지가 있습니다. 담장 내에 토지가 있어요. 뭐 101번지, 102번지, 103번지 집은 이따 가정하죠. 동일한 담장 내에 땅이 하나 있고요. 세 필지 내 따지면은. 근데 하나의 필지 위에만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세입자가 여기에 세에 든 거예요. 그럼 이거 우리가 알기에 몇 번지로 신고해야 되죠? 101번지로 신고해야겠죠. 근데 세입자가 같은 담장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집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세입자 것을 102호로 신고했다고 가정할 때 보호될까요? 대장상 표기와 신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보호 안 한다. 그러니까 기재의 불일치는 일체 없다. 빼시면 돼요. 이런 판례들도 하나 알 수 있고 또 언뜻 기억나는 게 있네요. 실수 많이 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요 정도 볼까요? 그냥요? 전자는 봤었고요. 뭐 저런 것도 있어요. 저거. 나중에 볼 판례인데 뭐 기억난 대로 해버리죠. 이거도요. 자,
자, 임차인 임대인 기본 전제 하에서요. 이른바 점유 개정 사안입니다. 원래 집주인이 A였어요. B에게 살고 살다가 갑자기 돈이 필요하길래 이 집을 파는 거죠. 누구한테? 임차인에게. 매매함과 동시에 동주택에서 A가 계속 살 수도 있겠죠. 옛날에 주인이 지금은 세입자로 눌러앉은 사건이에요. 물론 이 사람 이미 옛날에 살 때 저리 신고했겠죠. 예컨대 2017년도 3월 1일에 가정하죠. 그럼 지금 돈이 필요해서 집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B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결국 나게 되겠죠. 2018년도 11월 1일로 가정하죠. 그럼 이 사안에서 자, 과연 A, 세입자로 내려앉은 A는 언제 대항액이 주어질 것인가? 이것도 한번 봐볼 수 있겠네요. 언제일까요? 옛날에 신고가 이거 효력이 있을까요? 효력이 없겠죠. 이 당시엔 임차인이 아니고 소유자였잖아요. 따라서면 몇 월 며칠부터 효력이 주어지는가? 18년도 11월 1일부터 그럴까요? 1일이 아니죠. 왜? 물건 변동은 등기할 때 주어지는데 문제는 아까 대항해가 언제 발생한다? 이길 그 다음 날이었잖아요. 그 언제? 등기 마친 그 다음 날인 11월 2일에 발생하겠죠. 만약 요 등기할 때 저당권이 함께 잡혀버렸다. 이때는요. 저당권에게 대항이 안 되겠죠. 시간 다툼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소유자가 임차인이 된 사건은 대항이 언제? 등기한 다음 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와 유사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요거요. 자, A 분양회사입니다. 세입자가 그것 계약 맺고 살았어요. 그리고 한편 자, C란 전차인이 있다고 가정해 봐야겠네요. 이때 자, 원래 임차인이었죠? 네, 임차인이 나중에 분양계약 맺고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게 된 겁니다. 주인으로 바뀐 거요. 그럼 이 경우에는 과연 전차인은 언제부터 대항이 주어질까요? 똑같이 B가 등기했던 그 다음날일까요? 아니면 등기한 그날일까요?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내려앉을 때는 언제다? 등기 마친 다음날. 반면 이 사건은 등기한 그날 즉시 대항력은 인정되겠죠. 이미 그 전부터 C가 살아왔습니다. 외부들 다 인식하고 있잖아요. 더더욱 C에 대한 보호가 필요할까요? 왜? 만약 그 찰나에 B가 저당권 잡아버린다. 이때는요. 보호가 안 될 거네요. 그래서 요 사건은 언제? 등기한 날 바로 발생한다. 위에 거는 등기한 그 다음 날. 이게 실제 공부할 때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흐름 보시면 돼요.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내려앉은 사건은 언제? 등기한 다음 날. 근데 임차인이 분양받아서 등기한 때는 그날 즉시 보호된다. 전차인 보호위에서 만든 판례였습니다. 자, 이것 외에도 판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보려면 끝이 없는데 여기까지 일단 간략히 봐나가시고요. 근데 실제 우리 경매와 관계할 때는 딴 것도 봐두셔야 돼요. 바로 이 같은 대항 요건은 임대차 계약 맺고서 맨 처음에 취득만 하면 될 것인가? 그럴까요? 효력 발생만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항상 우리가 훗날 조심할 게 이거죠. 존속도 해야 한다인 거예요. 대항 요건은 효력 발생 요건인가 동시에 또한 무엇? 존속도 해야 될 요건입니다. 만약 중도의 세입자가 딴 데로 이사 가버립니다. 그때는요, 보호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예요. 자, B라는 사람이 세에 얻습니다. 주택에. 처음에 신고 다 잘했습니다. 보호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가족 구성원 전원이 딴 데로 이사 갔습니다. 이때는요, 점유 상실이죠. 요건 둘을 구비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 감과 동시에 대항력은 그 즉시 상실되겠죠. 설사 훗날 그 주택에 B가 다시 재전입을 한다 해서 옛날 대항력이 계속 주어질까요? 아니죠. 재전입한 때부터 새로 줄지언정 더 이상 존속은 안 되겠죠. 물론 이때 이사 간다 해서 자, 만약 그 집에 B가 가족 중 막내딸 한 명을 남겨놓았습니다. 이때는요, 괜찮죠. 일부 신고도 보호된다 했으니까. 가족 전체는 나가지 말라 그 얘기요. 한 명은 남겨둬야 한다.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임차인들의 실수를 전제했습니다. 세입자의 실수 보호 없는 거요.
자, 이와 반대로면은 공무원들이 가끔씩 실수할 수 있겠죠. 세입자는 신고를 잘 했습니다. 근데 공무원이, 담당 공무원이 기자면서 뭔가 실수한 거예요. 이거 보호해요, 말아요? 보호해 줘야겠죠. 공무원의 실수는 보호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요때 하나 나오는 게 있죠. 자, 항상 저립 신고에서 고려할 점은 요거 됐어요. 신고로서 효력이 생긴 암이 아니고 뭐가 필요하더라? 수리한테 효력이 준다. 요 판례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수리도 해야 한다. 이거요. 맨 처음 세입자는 정확히 제대로 신고했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담당 공무원이 파토 내는 거죠. 너 이거 틀렸으니까 고쳐와. 수정 요구를 공무원이 했습니다. 근데 뭣도 모르고 이 세입자 그 말 믿고서 틀린 지번으로 다시 신고한 거죠. 공동에서 동호수를 빼버리고 틀린 신고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친절한 공무원 말 듣고 세입자가 그대로 신고한 거죠. 보호해요, 안 해요, 이거? 보호 안 해요. 공무원 말 믿지 말란 얘기예요. 누구 책임? 내 책임이다. 이거 가끔 나온 사건이죠. 걔들이 전산 입력할 때 보니까 호수가 잘 입력이 안 될 때 뭐합니까? 고칠하잖아요. 믿으면 안 되죠. 그냥 대장상 그 표기대로 신고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무원의 말도 믿지 마시라. 믿을 놈 없다 그 얘기네요. 자, 대항력은 일단 요 정도로서 검토해 봤습니다. 자, 3번 주제인데요. 확정 일자부 우선 변제권이 먼저 있네요. 자, 원래 알기에 물건은 채권에 앞설 힘이 있죠. 물건은 후순위 권리에 앞설 수 있습니다. 근데 세입자들도 그 힘이 있는가? 원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 특이한 요건을 다시 구비했을 때 주는 것이 바로 우선 변제권입니다. 그래서 요건 먼저 봐두니까, 자, 등기없는 임차인들이 대양 요건을 구비함과 동시에 더 나가서 임대차 계약 증서에 무엇을 확정 일자까지 받게 될 때 물건 인양 힘을 보태는 것, 이게 우선 변제입니다. 대항 요건 플러스 무엇? 확정 일자를 모두 구비했을 때 주는 힘이 우선 변제권. 그래서 특이한 점을 쭉 한번 정의하면 이거죠. 자, 이때 우선 변제권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그 날 즉시죠. 그 날부터 발생하는데 문제는 누구한테 언제 생기는가요? 이것도 봐야 돼요. 우선 변제, 뭔 얘기예요, 이건? 먼저 돈 달라. 그러면 단순히 소유권자 바뀐다 해서 나온 거 아니겠죠. 매매나 상속된 데서 그 상속에게 돈 내놓으라? 그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이것은 언제 발생한다? 경매와 공매 절차의 하나입니다. 경매, 공매 시에 한해서만 주어지는 것, 즉 배당금 받는 힘이 우선 변제권이에요. 매매나 상속은 관계없는 거죠, 이건. 자, 경매, 공매 절차에 한해서 누구한테? 다른 모든 권리자에 앞서는 것이 아니겠죠. 봤더니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금 받을 힘이 우선 변제권. 그래서 대개 시험은 요걸 갖고 장난칩니다. 확정 일자부 임차인들은 경매, 공매에서 타 권리자에 앞선다. 다른 모든 권리에 앞서는 거 아니고 누구? 나보다 뒷선 자. 후순위 권리 기타 채권자보다 앞설 따름이지 선순위 권리는 침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후순위 권리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물론 얼마나 먼저 줍니까? 보증금이 적고 많고 따질까요? 따지지 않죠. 보증금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에 대해서 경매 공매에서 배당받을 힘을 준다. 이게 우선 변제권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건에서 뭘 강조했죠? 확정 일자가 추가되어야 한다. 그때는 경매 공매에서 후순위에게 앞서고 배당금 다 받을 힘이 우선 변제권. 이렇게 일단 틀을 세워두면 되겠습니다. 효력은 그날 즉시인데요. 자, 요 확정일자의 부여 방법 등은 이면 다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디 갑니까? 네. 읍면 동주민센터 혹은 법원 등기소 혹은 공정사무소 다 가능하죠. 자, 이거 받을 때 뭐 임대인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거 필요 없죠. 임차인 단독 신청으로 주어지는 거요. 임차인 단독 신청이지 주인들의 동의를 굳이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돈은 좀 드네요. 건당 600원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각 확정일자부
자, 부여 기관들은 확정 일자부를 비치해서 관리해줘. 그래서 매년 단자 만들고 20년간 보존한다. 등등 쭉 나올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방식은 크게 무리가 안 될 겁니다. 확정 일자는 일단 크게 문제 안 되는데 요거 하나가 거기 교재에 실려 있네요. 꼭 참조해 봅니다. 자, 요건 이미 받고 2번 동그라미요. 판례는 했습니다. 이거예요. 세입자가 전입신고는 동호수까지 신고를 잘 했어요. 근데 확정일자고 임대차 계약서에 봤더니 뭐가? 동호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로 도장받은 거요. 이건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요 말아요? 언뜻 보기 안 할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인정한다. 왜 그럴까요? 전입신고란 요건에서 이미 정확히 신고다 요건 구비했잖아요. 자, 아까 우리가 임차권의 대의적인 권리 공시는 무엇으로? 주민등록으로 이미 마무리된 거죠. 즉, 여기서의 확정일자는 뭘 말할까요, 이것? 임차권이라는 권리에 대한 대의적인 공시수단이 아닌 거예요. 확정일자는 다만 그 날짜 현재 그 문서가 존재한 사실을 공적기관들이 증명할 뿐인 거예요. 문서의 존재 사실에 대한 공적 증명이지 권리 공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에 비록 호가 빠져 있었더라도 요건 구비했죠. 왜? 대항요건상 이미 갖췄으니까 이건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뭐예요? 계약서에 동호수가 누락되어도 확정일자 효력은 인정된다. 이렇게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효력 이미 받고 발생일 그날 즉시였다. 이미 다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항에서는 한번 실제 관계를 봐야겠네요. 바로 선후 관계겠죠? 이런 것들이요.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랑 그다음에 저당권 설정일이 모두 같은 날에 행해졌다고 가정할 때 과연 누가 앞설 것인가? 저당이 앞섭니까? 왜 그래요? 이런 거예요. 10월 1일 날 신고했습니다. 같은 날 확정을 받았습니다. 저당도 같은 날 설정되었다. 자, 저당권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그 즉시겠죠. 근데 우리가 비록 확정일자를 받노라 해서 바로 생긴 것이 아니겠죠? 뭐가 필요할까? 대항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이건 우선 변제에서의 포인트는 이거죠. 대항력이 발생치 아니하면 우선 변제력도 나올 리가 없겠죠. 세입자 대항력이 언제 생긴다? 다음날 10월 2일 오전 0시에서 발생하잖아요. 하루가 밀려버리겠죠. 그러니까 저당이 하루가 앞서는 거예요. 다른 예도 볼까요? 전입신고 10월 1일에 했습니다. 다음에 확정일자 10월 5일에 받았다. 그러면 요 날짜에 저당도 함께 설정되다 가정하죠. 이건 누가 앞설 수 있어요? 세입자일까요? 아니면 저당권자일까요? 요건 동순이겠죠. 아까 확정일자의 우선 변제는 언제? 확정일자 받은 그 날부터. 며칠이요? 5일이죠. 저당도 5일 같잖아요. 그러니까 대항력은 아니고 뭐요? 지금 우선 변제력 다툼이니까. 됐어요? 그럼 다시 해보면 확정일자는 10월 1일에 다음에 전입신고는 뒤에도 할 수 있겠죠. 바빠가지고. 근데 전입신고 한 날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누가 앞섭니까? 저당권. 자, 대항력 발생 없이 미리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노라 해서 효력이 있습니까? 없죠. 대항력 발생 없이는 무의미하다. 그죠? 대항력이 언제 주어집니까? 6일날 0시였잖아요. 그죠? 달라지겠죠. 그리고 효력의 발생에 관계해서 이렇게 사례식 지문도 출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이렇게 하죠. 확정일자는 10월 1일에 있다고 가정하고요. 다음에 저당권이 10월 2일에 있었습니다. 자, 요 사안은 누가 앞설 것인가? 세입자일까요? 저당권자일까요? 왜 세입자예요? 그렇죠. 저당도 10월 2일, 우선 변제력도
대항력은 그 다음날 10월 2일 날짜는 같습니다. 근데 대항력은 크게 한 점이 뭐죠? 오전 0시부터니까. 네, 저당권은 아무리 빨라도 9시 넘어야겠죠. 이러한 사안은 누가? 세입자가 우선 변제도 하게 된다. 보면 되겠네요. 뭐 유사 점 많이 보일 때 딱 하나요. 첫째 포인트는 뭐? 대항력 발생 없이는 우선 변제권은 나오지 않는다. 둘째는 저당과의 관계에서는 날짜를 따져가지고 앞인지 뒤인지 혹은 동순인지를 본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변제력. 뭐 실제 내용도 더 많이 있습니다. 일단 요 정도 취지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나가죠.